도대체 이 찌개 누가 만들었습니까? 데려오세요, 당장! 도강그룹 강도윤 회장은 허름한 국도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맛본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아내의 손맛이 뚝배기 안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1분 뒤 앞치마를 두르고 회장 앞에 선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 소녀의 눈매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전 아내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거짓이 한 가정을 산산이 부수고 20년 세월을 통째로 지워버렸다는 사실을요. 재벌 회장을 20살 고아 소녀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잔혹한 비밀.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도윤은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도강그룹 회장의 지방공장 점검 출장길. 수행원 4명이 동행했고 리무진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을 가르는 공기마저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50살이 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앞자리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시내 쪽 한정식집으로 예약해두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 국도를 달리던 중 도윤이 갑자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서 세워주게. 차가 멈춘 곳은 국도변에 있는 허름한 밥집 앞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수증기가 뿌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 앞까지 손님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도강그룹 회장이 허름한 밥집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색한 장면이었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유도 모른 채 그 냄새를 따라 여기 서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메뉴판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잠시 후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찌개 표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두부가 네모 반듯하게 들어있었고 애호박이 동글동글 썰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갈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숟갈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미간이 좁아지더니 이내 눈꺼풀이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수연이 뚝배기를 들고 돌아서며 웃던 그 얼굴. 그 냄새. 그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숟갈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숟갈, 세 번째 숟갈. 삼킬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말이 안 되는데.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행원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하던 그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 된장찌개 누가 끓였습니까? 주인이 뒤통수를 긁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오늘 주방장이 장염에 걸려서요. 저희 알바생이 대신 끓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알바생,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가게 안 공기가 굳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슬쩍 고개를 돌렸고 수행원들은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주인은 얼른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은 바지 옆선을 따라 내려와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왜 떨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주방 쪽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앳된 소녀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의 눈이 그 소녀에게서 멈췄습니다. 소녀는 20살이라고 해도 어려 보일 만큼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앞치마 끝에는 된장 얼룩이 남아 있었고 손등은 오랫동안 찬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불어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급히 나온 탓에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홀 안으로 들어서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도윤이 20년 전 헤어진 전처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눈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 아래 얕게 접힌 선, 긴장을 감추려는 듯 미세하게 당겨지는 입꼬리. 20년 전 수연이 처음 웃을 때 짓던 바로 그 표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움인지 충격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들은 회장이 왜 굳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상태로 몇 초를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것은 소녀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나서였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이 된장찌개를 끓인 거니?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주눅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잠시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니? 엄마한테 배웠어요. 도윤은 소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다음 말을 입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성함이. 그 순간 도윤의 입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과 자신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헤어진 뒤에도 아이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수연과 관련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윤은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자신이. 그때 옆에 서 있던 수행원이 주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손님 상에 내오는 음식을 주방 알바 따위한테 만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소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다 인정한 맛이라고요.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끓인 음식에 대한 확신이 얼굴 전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또 한 번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도 꼭 저랬습니다. 아무리 기죽이려 해도 기죽지 않던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 도윤은 손을 들어 수행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게. 수행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주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아이가 직접 끓이는 겁니까? 주인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손님들이 하도 좋아하셔서 된장찌개만큼은 할인이가 맡아서 끓이거든요. 우리 주방장이 따로 있어도 이건 할인이 담당이에요. 할인. 도윤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먼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구까지 3걸음쯤 남았을 때 그는 다시 멈췄습니다. 발이 먼저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뚝배기 앞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떴습니다. 삼키는 순간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도윤은 눈을 내리깔아 버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 회장이 허름한 식당에서 식어가는 된장찌개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문 너머로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여전히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갑고 환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렸고 수행원들이 줄을 맞춰 뒤따랐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도윤의 눈은 다시 식당 유리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증기로 흐릿한 유리 너머 앞치마를 두른 소녀의 실루엣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필 왜 수연이 생각나는 건지. 그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미운 감정은 세월 속에 많이 바랬지만 그렇다고 그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된장찌개의 맛만큼은 좀처럼 혀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리무진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행원들은 각자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채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2006년 새해 겨울이었습니다. 도윤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과 다른 남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계좌 내역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른 남자에게 몰래 돈을 보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봉투를 손에 들고 수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수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눈빛보다 손에 쥔 증거와 그 사진을 믿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더 명확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도윤은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가로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진짜라고 믿어온 세월이 이제 와서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후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된장찌개를 먹은 순간부터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수행원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한참 더듬은 끝에 손끝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바랬습니다. 도윤은 스탠드를 켜고 사진을 빛 아래로 가져다 댔습니다. 윤수연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얼굴. 뺨이 통통하고 눈이 가늘어지도록 웃는 그 표정. 도윤은 이 사진을 몇 번이나 꺼내보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 속 수연의 얼굴 위로 오늘 식당에서 만난 소녀 하린의 얼굴이 겹쳐 들어왔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긴장할 때 저도 모르게 당겨지는 입꼬리. 도윤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사진과 기억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움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고 둘이 뒤엉켜 어느 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뒤척이고 다시 눈을 감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소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식당 안을 가득 채우던 된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짧고 단단한 대답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손맛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또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논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설친 눈으로 책상 앞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상철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상철 씨. 네, 회장님. 도윤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윤수연.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비밀리에 알아봐줘요. 행적 전부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철은 수십 년을 도윤 곁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어떨 때 단단해지는지, 어떨 때 무너지려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결이었습니다. 흔들림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감춤 자체가 흔들림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요. 특히 어머니 쪽 사람에게는 절대로. 박상철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심 위를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소녀와 수연이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제 그냥 덮어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이제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서 박상철이 회장실 문을 두드린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해요. 박상철은 파일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윤수연 씨는 3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는데 가슴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도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20년 전 내보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마주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햇빛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말기로 발견하셨는데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암.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서 아팠을 것이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딸 하나 곁에 두고. 도윤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상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과 이혼 후 사망 전까지 딸과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요? 네. 딸 이름은 윤아린입니다. 2006년 9월 2일생이요. 도윤은 그 날짜를 듣는 순간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것이 2006년 1월이었습니다. 그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도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수연 씨가 집을 나간 당시에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아린. 그 이름이 며칠 전 식당 주인의 입에서 나왔던 이름과 겹쳐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인 20살 소녀.
앞치마에 된장 얼룩을 묻히고 수행원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그 눈빛. 수연과 닮은 눈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차가운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외도로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아린,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도가 사실이었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얼굴과 그 가능성 사이에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확신하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할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다는 사실만큼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도윤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장 할인이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찾아가시면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가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저런 골목 어딘가에서 딸과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좁고 낮은 곳에서 이름도 배경도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 아이한테 상처 주면 안 되지.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박상철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외도 사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요.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계좌 내역이 정말 맞는 건지. 전부 다시 확인해요. 박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꺼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인의 얼굴과 수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20년 전 수연을 내쫓게 만들었던 그 봉투 한 장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이 정말 진짜였는지.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에게 20년 전 외도 증거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맡긴 지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하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윤은 그 눈물보다 손에 쥔 서류를 믿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박상철을 불렀습니다. 조사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박상철은 파일을 들고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오늘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요. 박상철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수연 씨 외도 증거라고 올라온 그 사진들, 전문 분석 업체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사진 속 두 인물에서 합성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서로 다른 사진에서 각각 오려낸 이미지를 한 장으로 붙여 만든 겁니다. 당시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이와 그 남자는 실제로 함께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도윤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계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수연 씨 명의로 돈이 오간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계좌, 실제 계좌주를 추적해봤습니다.
계좌주 이름은 이수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였습니다. 누군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계좌 내역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네. 처음부터 수연 씨와는 아무 관계없는 계좌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든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합성본, 계좌는 동명이인의 것. 그렇다면 20년 전 자신이 두 손으로 들고 수연을 몰아붙였던 그 증거들은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말 대신 가짜 종이를 믿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 아래에 더 깊고 더 쓴 감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그 증거를 믿지 않고 수연의 눈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수연의 삶이,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의 세월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누굽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직접 보좌하던 최비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인데 인맥을 통해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만났습니까? 네. 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박상철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잠깐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떨리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큰 사모님이 시키셨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는 가문의 흠이라고 회장님 모르게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직접 사진을 만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최 비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귀에는 울음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박힌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큰 사모님이 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장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상철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쥔 채 책상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 더 무겁고 더 아린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았습니다.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거짓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20년 동안 그 거짓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수연이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쫓겨나더 그녀를 모른 척 외면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깊이 찔려왔습니다. 수연은 결백했습니다.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수연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좁고 낮은 곳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름도 배경도 없이. 한참 뒤 도윤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야겠어요.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등이 창밖을 향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20년 전 수연에게 해야 했던 말을 이제라도 어딘가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지금 도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 도윤은 먼저 할인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상철이 조사해온 주소를 차 안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리무진은 좁은 골목 앞에서 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혼자 걸었습니다. 골목은 낮고 좁았습니다. 담벼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늦추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계단 몇 개를 내려가자 좁은 철문이 나왔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담겨 있었지만 누군가 흙에 물을 준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화분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좁고 낮은 곳에서 그래도 꽃을 키우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여긴 어떻게?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엄마와 오래전에 친구 사이였어. 수연 씨 딸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봐야 할 것 같았다. 할인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친구라는 말에 경계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그마저도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 시간인데도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작은 밥상이 있었고 한켠에는 낡은 옷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강그룹 회장이 살아온 공간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곳에서 자랐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할인이 작은 의자를 꺼내 권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할인과 마주했습니다. 할인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셨어요? 엄마한테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오래전 얘기야 20년도 더 전에.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아빠도 아세요? 할인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씩씩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수연은 이 아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억울한 것도 혼자 다 삼키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놓은 낡은 상자를 두 손으로 내려와 도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별거 없지만 엄마 친구분이시니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 한 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의 삶이 담긴 유품이 고작 이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이 도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할인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도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랑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찍은 사진이래요. 사진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닮았고 색이 바래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건네받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윤곽 속에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억지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수연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끓인 된장찌개 2그릇 먹던 날.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자신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사진 한 장을 2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쫓겨나던 날도 혼자 아이를 낳던 날도 위암으로 쓰러지던 날도 이 사진 한 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된장찌개라고. 근데 저도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사진도 이거 한 장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당황해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겨우 한마디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아빠 없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인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수연의 글씨가 힘없이 흘러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항상 기억하렴. 도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죽는 순간까지 도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아빠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영문도 모른 채 도윤 곁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두 사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낮고 좁은 이 방에서 수연이 남긴 마지막 글씨가 도윤의 가슴을 조용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반지하 집에서 나온 도윤은 한동안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할인의 손에서 건네받은 낡은 사진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수연이 남긴 글씨도 수연은 그 사진 한 장을 20년 동안 버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던 날도, 혼자 아이를 낳던 날도, 위암으로 쓰러지던 날도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도윤을, 그리고 영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티면서도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도윤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뜨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가지. 차 안에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고요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에는 더 무겁고 더 아린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그리고 할인에게 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6살이었지만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도윤은 인사도 없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무슨 일 있니?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수연이가 외도했다는 증거가 어머니 쪽 비서실에서 나왔던데. 그 사진과 계좌 내역 어머니가 만들게 하신 겁니까? 영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그의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체 누가 한 거니? 도윤은 들고 온 파일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문업체의 사진 합성 분석 결과와 동명이인 계좌 추적 서류였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뻗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흘렀습니다. 그때 큰 사모님이 시키셨습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는 가문의 흠이라고 회장님 모르게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직접 사진을 만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찻잔으로 내렸다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감히 도강그룹 며느리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배신감이 가슴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가문을 위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아래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집을 나가던 그날 임신 중이었어요. 영숙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임신이라고? 20년 전 어머니가 쫓아낸 그날 수연이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영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정말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영숙은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인 줄은 진짜 몰랐다. 하지만 진짜 내 아이였다면 왜 연락을 안 했겠니? 알았다면 연락을 했겠지.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높인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본 적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연이는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연락하지 못한 거예요. 도강그룹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여자가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어머니께 연락을 해요? 저한테 연락을 해요? 어느 쪽으로 연락해도 아이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수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시겠어요? 영숙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수연이를 20년 동안 오해했어요. 그 오해 때문에 제 딸이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다고요. 그 가엾은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은 줄로 알고 컸다고요. 수연이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위암으로 외롭게 죽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가문을 지킨 결과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문을 지킨 게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의 아버지를 빼앗은 거예요. 영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가가. 도윤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도윤의 눈빛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직접 사죄하세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나간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다 사라졌습니다. 손녀. 그 단어가 영숙의 귓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며느리.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연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백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새벽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매도 입꼬리도 된장찌개 손맛도.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인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려면 그 말이 할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다시 할인의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리는 도윤을 보고 어제와 달리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품 앞에서 함께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리나,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도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바로 덧붙였습니다. 확신 없이 이 말을 꺼내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확인하자고 온 거야. 하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20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저씨랑 그런 사이였어요? 응. 오래전에.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하린이 감당하고 있는 혼란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이어야 하는지 상처여야 하는지 도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너를 지킬 거야.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맺힌 채로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검체 채취는 다음 날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박상철에게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결과지에 찍힌 숫자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도윤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인이 된다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해야 할 말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이틀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상철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져와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20년 중 가장 긴 아침이었습니다. 박상철이 회장실 문을 두드린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에는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린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도윤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박상철의 손에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봉투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에는 그 봉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상철이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 말을 끝으로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저 봉투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연이 맨몸으로 집을 나가던 그날부터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다 위암으로 눈을 감기까지의 세월이, 그리고 아버지 없이 반지하 방에서 자란 20살 소녀의 시간이.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강그룹을 2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의 손이 작은 봉투 하나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 도윤은 그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 4번, 5번.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린 적 없던 눈물이 눈꺼풀 아래로 차올랐습니다. 할인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처음 마주쳤던 앳된 소녀가, 수연의 눈매를 그대로 닮은 그 소녀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들으며 20년을 살아온 그 소녀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연락해요. 회사로 와달라고. 오후가 되어 할인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소매가 늘어난 겉옷이었습니다. 넓고 높은 회장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할인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수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할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 할인은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지가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동시에 믿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저희 아빠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아빠. 그 단어가 할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강그룹 회장 강도윤이 20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아빠 없이 살게 해서 미안하다. 못난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인은 울면서도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엄마랑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눈이 멀어 있었어. 도윤은 숨을 고르며 할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수연에게 올라온 외도 증거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내 할머니가 고아 출신 며느리를 내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가짜 증거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울었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혼자 삼켰을 것들이 이제 와서 전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도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엄마 인생을 망친 건 내 무지였어. 수연이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들었더라면 미안하다. 결국 내가 너랑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감추어왔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단단하다고 알려진 도강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너무 많은 것을 놓친 아버지.
할인은 도윤이 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냐고, 왜 엄마 말을 믿지 않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며 울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원망이 어디론가 쓰러졌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은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세월이 그 한 번의 포옹 안에 담겼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어깨도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회장실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인이 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다.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것들이 전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수연이 혼자 삼켰을 것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억울함도 외로움도 아픔도.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을 그 감정들이. 도윤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아는 채 마음속으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지켜온 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고. 회장실 문 앞에서 박상철이 조용히 문을 당겨 닫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이제 도윤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 할인은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챙겨온 것은 옷 몇 벌과 엄마 유품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상자를 할인의 방 가장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수연이 이 집에 없어도 이 집 안에 수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은 넓은 집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할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그게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날이었습니다. 도강그룹 회장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회 정기보고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단상 앞에 서서 임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는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듯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강할인입니다.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제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결심한 것은 언제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뺨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어머니 영숙을 대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할인은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할인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의 눈매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내보낸 그 며느리의 눈매가 지금 이 소녀의 얼굴 위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영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영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사람의 눈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항상 씩씩하게 대해주셨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거실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인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76살의 여자가 도강그룹 회장의 어머니가 20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버텼던 20년이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자신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인은 그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할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영숙은 손자녀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것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삶에도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별장에서 지내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가족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영숙은 다음날 아침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영숙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수연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수연재단이었습니다. 고아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단 설립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개막식 날 할인은 도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도윤과 할인은 나란히 서서 재단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재단. 수연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대답 대신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할인이 도윤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수연을 닮은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냄새를 따라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두부가 네모 반듯하게 들어있었고 애호박이 동글동글 썰려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식당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할인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앉으세요, 아빠. 아빠.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뚝배기를 들고 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할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주방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하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수연은 억울하게 쫓겨난 후 홀로 할인을 키웠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대신 사랑을 심어주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엄마가 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하게 오해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억울했던 순간, 뒤늦게 후회했던 기억,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